7월의 장마가 거대 도시 서울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서초동의 번잡한 대로에서 한 블록 물러난 곳에 위치한 공진법률사무소의 10층 창밖으로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강지연 변호사는 깍지 낀 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감싼 채 무심하게 도시의 혼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비는 모든 것을 씻어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은 곳의 오물들을 표면으로 떠오르게 할 뿐이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작았지만 단정했다. 거대 로펌, 태평의 화려한 대리석과 높은 천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여기에는 오직 낡았지만 잘 관리된 책상과 벽면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 그리고 그녀의 확고한 신념만이 존재했다. 3년 전 태평의 에이스 변호사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은 바로 그 신념 때문이었다. 법은 가장 약한 자를 위한 최후의 방패여야 한다는 신념. 그때 사무실의 낡은 출입문 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이 궂은 날씨에 예약도 없는 방문객이라니. 지연은 의아해하며 인터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화면에는 한 여자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와 샤넬 트위드 재킷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볼품없었고 공들여 관리했을 머리카락은 뺨에 어지럽게 달라붙어 있었다. 지연은 망설임 없이 현관 보안을 해제했다. 몇 초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여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그녀는 서울 상류층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길 잃은 난파선 같았다. 여자는 입술을 파고들며 떨었. 손에 쥔 에르메스 버킨 백은 빗물에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과 깨끗한 수건을 내밀었다. 우선 좀 닦으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동정이나 호들갑스러운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저 의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과 사무적인 배려를 보일 뿐이었다. 여자는 기계적으로 수건을 받아들었지만 닦을 생각도 못한 채 테이블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가 유난히 차갑게 빛났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사무실에는 빗소리와 여자의 가느다란 흐느낌만이 가득 찼다. 지연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다. 고통이 충분히 농축되어 밖으로 터져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녀가 태평에서 배운 유일하게 유용한 기술일지도 몰랐다. 드디어 여자가 입을 열었다. 저는 오수진입니다. 그 이름은 지연에게도 낯설지 않았다. 진성그룹 윤태석 총재의 아내. 언론에서는 늘 우아하고 자비로운 사모님으로 묘사되던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지연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재벌가의 안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명의 여인이었다. 윤태석 총재가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오수진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갈라졌다. 어제였습니다. 제가 자선바자회에서 돌아왔을 때 집 앞에 용역 깡패 같은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당시의 충격을 떠올리는 듯 눈을 감았다. 그들은 저를 막아섰습니다. 제 집인데도요. 제 짐은 이미 트럭에 실려 있었어요. 비닐봉지와 박스에 아무렇게나 담겨서요. 지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이혼 절차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폭력이자 불법적인 축출이었다. 남편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연이 핵심을 찔렀다. 오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있었어요. 그 여자라면. 지현은 이미 언론의 가심난에서 떠도는 이름을 떠올렸다. 오수진은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듯했다. 한예리, 그 젊은 배우여. 그 여자가 제가 살던 집 2층 창문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가 그 집의 새로운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요. 윤태석 총재,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 그리고 그만큼 오만하기로 유명한 남자. 지현은 윤태석의 얼굴을 떠올렸다. 언론 인터뷰에서 늘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국가 경제를 논하던 그 위선적인 얼굴을.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즐겼다. 그리고 지금 그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그 힘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는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오수진의 목소리에
절망과 함께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지난 25년간 저는 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진성그룹의 안주인으로, 아이들의 엄마로. 그런데 그는 저를 이렇게 길거리로 내쫓았어요. 그녀는 젖은 가방을 열어 구겨진 서류 몇 장을 꺼냈다. 그것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차량 등록증 사본이었다. 이건 그가 한예리에게 사준 것들이에요. 지연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한남동 최고급 빌라, 강남의 상가 건물, 그리고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80. 모든 것이 한예리의 이름으로, 혹은 그녀가 대표로 있는 유령 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것도 불과 몇 주 사이에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는 저를 내쫓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던 거예요. 오수진이 울부짖었다. 그 여자에게는 집과 차, 온갖 보석을 다 사주면서. 저는 빈손으로 쫓겨났어요.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윤태석의 아내라는 이름뿐이었죠. 지연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재산은 이기자 배임이었다. 윤태석은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동재산을 빼돌려 내 연녀에게 증여한 것이다. 그는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그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태평 같은 거대 로펌이 언제나처럼 그의 뒤를 봐줄 것이라 확신했을 것이다. 모든 로펌이 저를 거절했어요. 오수진이 지연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태평은 물론이고 다른 곳들도 진성그룹을 상대로 싸울 수 없다고 했어요. 다들 저에게 적당한 위자료를 받고 합의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 저는 그 사람의 오만함을 꺾고 싶어요. 제가 당한 모욕을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요. 그녀는 지연의 손을 덥석 잡았다. 강지연 변호사님이 태평을 그만두고 나오신 이유를 기사에서 읽었어요. 돈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신다고.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사무실 안은 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빗소리만이 두 여자의 침묵을 채웠다. 지연은 오수진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은 지난 25년간 파티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자선 행사에서 리본을 자르던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손은 절박하게 지푸라기를 잡고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자신의 손을 빼내어 서류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이건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오수진 씨, 지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상도 섞여 있지 않았다. 상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인 태평을 방패로 삼고 언론을 창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 혹은 돈에 눈이 먼 아내로 매도할 겁니다. 당신의 모든 과거가 난도질당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오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요. 더 이상 잃을 명예도 없어요. 그 대답에 지연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감상적인 호소가 아니라 강철 같은 의지였다. 복수심이든 정의감이든 이 거대한 싸움을 버텨낼 동력이 필요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윤태석, 그는 너무 오만했다. 그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무력한 피해자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녀는 이제 복수의 화신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실수는 그가 강지연을 건드렸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쫓아내는 과정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오만함 속에 치명적인 빈틈을 남겨두었다. 한예리에게 넘어간 그 막대한 재산. 그것은 단순한 증여가 아닐 수도 있었다. 지연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법적 논리들이 빠르게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횡령, 배임, 조세 포탈, 이혼 소송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다. 윤태석 총재는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이 준 집과 차가 자신을 무너뜨릴 칼이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겠죠. 그녀는 오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당신을 쫓아냄으로써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쟁을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지연은 책상 위에 서류철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진성그룹 윤태석 총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라고 적으려다 잠시 멈췄다. 그녀는 펜을 고쳐쥐고 대신 다른 제목을 적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오수진 씨, 우리는 단순히 이혼 소송만 하지 않을 겁니다. 지연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우리는 그를 감옥에 보낼 겁니다. 오수진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그저 복수를 원했지만 강지연은 정의를 실현할 생각이었다. 그것도 가장 철저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지연은 수화기를 들어 내부 인터폰을 연결했다. 박 실장님, 지금 제 사무실로 잠시 와주시겠어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태풍의 눈이 서울 한복판의 이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박준서 실장은 강지연 변호사의 호출을 받고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공기의 무게가 달라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NIS에서 10년을 근무한 사이버 보안 및 금융추적 전문가였다. 그가 화이트 해커의 길을 버리고 이 작은 사무실을 택한 것은 강지현이라는 사람이 가진 강철 같은 신념 때문이었다. 그는 지연이 건넨 오수진의 서류들을 말없이 받아들었다. 진성그룹 윤태석 총재입니다. 아내를 내쫓고 내연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지연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었다. 한남동 빌라, 강남 상가, 마이바흐, 전부 차명이나 유령회사 명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이 재산들이 윤태석의 실소유라는 명백한 연결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박준서는 안경을 고쳤으며 모니터 앞에 앉았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자리 주변은 최신형 서버와 복잡한 케이블들로 요새처럼 둘러싸여 있었다. 한일이 27세, 배우, 3년 전 데뷔, 특별한 수입원 없음. 그런데 최근 석 달간 그녀가 대표로 있는 HY홀딩스라는 법인으로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갔군요. 그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HY홀딩스,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주소지는 홍콩의 한 우편함, 사서함으로 되어 있고 이사들은 전부 대포폰을 사용 중입니다. 자금은 스위스 계좌를 거쳐 들어왔습니다. 준서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건 단순한 증여가 아닙니다. 돈 세탁입니다. 윤태석이 비자금을 조성해 내연녀에게 상납한 겁니다. 지연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렇군요. 그 오만한 남자가 단순한 불륜으로 만족할 리 없죠. 그는 자신의 제국을 이용해 아내를 철저히 짓밟는 동시에 비자금까지 안전하게 숨기려 한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박 실장님, HY홀딩스와 윤태석 총재 사이에 직접적인 자금 흐름을 증명할 스모킹 건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준서가 대답했다. NIS에서 쓰던 장비가 그립긴 하지만 어떻게든 뚫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방화벽을 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에 완벽한 방화벽은 없습니다. 반드시 틈은 존재하죠. 지효는 그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그로부터 이틀 후 공진법률사무소로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 태평의 파트너 변호사 2명이었다. 그들은 마치 오물이라도 묻을까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지연의 작은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최고급 맞춤 정장과 수천만 원짜리 시계는 이곳에 낡은 소파와 노골적인 대조를 이루었다. 강지연 변호사, 오랜만이군. 앞장선 남자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민준 변호사, 지연이 태평에 근무할 당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처리로 유명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지연의 책상 앞에 보란듯이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 이런 누추한 곳에서 재능을 낭비하고 있을 줄이야. 안타깝군. 용것만 말씀하시죠. 김 변호사님. 지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그녀는 태평의 방식, 즉 상대방의 기를 죽이고 들어가는 심리전에 익숙했다. 여기까지 행차하신 걸 보니 윤태석 총재께서 많이 불안하신 모양입니다. 김민준의 입꼬리가 경련했다. 불안천만에 총재께서는
오수진 여사의 불행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지.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건 총재님의 자비입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100억 원. 오 여사가 남은 여생을 조용히 보내기엔 충분한 금액일 겁니다. 100억. 누군가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겠지만 수십조 원대의 진성그룹 총수일가 재산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했다.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 모욕이었다. 그리고 강 변호사, 김민준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이 사건에서 조용히 손 떼는 조건으로 태평의 고문 변호사 자리를 제안하지. 연봉은 지금 버는 것의 10배는 될 거야. 지연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100억이라. 윤 총재가 한예리에게 사준 한남동 빌라 값도 안 되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그리고 김 변호사님, 당신은 내가 왜 태평을 나왔는지 잊은 모양이군요. 나는 쓰레기 치우는 일은 안 합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강지연, 지금 네가 누굴 상대하고 있는지 잊었나? 진성그룹이야. 너 같은 동네 변호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제안을 거절하는 순간 너와 오수진은 이 바닥에서 매장당할 줄 알아. 바로 그때 박준서 실장이 조용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지연의 귀에 속삭였다. 지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매장이라.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미 늦었습니다. 뭐라고 김민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연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는 검사의 눈빛이었다. 방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수진 씨의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가압류? 무슨? 김민준이 소리쳤다. 지윤이 그의 말을 잘랐다. 한예리 명의의 한남동 빌라, 강남 상가 건물, 그리고 마이바흐 차량 모두 오늘부로 동결되었습니다. 윤태석 총재의 오만함에 대한 저의 첫 번째 경고입니다. 김민준과 함께 온 변호사가 다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었다. 태평의 법률팀이 법원의 결정을 막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강지연이 이토록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들은 그녀가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데만 몇 주가 걸릴 것이라 얕잡아 봤던 것이다. 당신들. 김민준이 이를 갈았다. 이건 전쟁 선포야, 강지현. 너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곧 후회하게 될 거다. 그들은 서둘러 합의금 봉투를 챙겨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들의 등 뒤로 굴욕감과 분노가 역력했다.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박준서가 지연에게 물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변호사님, 이제 태평이 전력을 다해 나올 겁니다. 지연은 다시 찻잔을 들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전쟁은 그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님, 우리는 그저 응전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창밖의 무거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100억짜리 모욕적인 합의금은 그들의 오만함을 증명했고 성공적인 가압류는 그들의 허점을 드러냈다. 윤태석은 자신이 얕잡아봤던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 이제 그는 이빨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강지현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평법무법인의 60층 스카이라운지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금 전 끊어진 스피커폰에서는 윤태석 총재의 녹이 어린 고함 소리가 여전히 메아리 치는 듯했다.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자마자 그는 태평의 담당 변호사들을 소집했다. 김민준 변호사는 식은땀을 닦으며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태평의 해결사로 불리는 최민호 대표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최민호는 펜을 천천히 돌리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낮추는 듯했다. 강지현이라. 우리가 키운 호랑이 새끼가 발톱을 세울 줄 알았어야지. 가압류라니. 아주 정석적인 공격이군. 하지만 너무 순진해.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김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대표님. 하지만 가압류 인용이 너무 빨랐습니다. 저희 쪽 라인을 심어뒀는데도 불구하고. 최민호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판사 하나 구워 삼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야. 강지연은 법리만 파고들었겠지. 그리고 그게 먹힌 거야. 순수한 만큼 부러뜨리기도 쉽지. 최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강지연의 낡은 사무실이 보이지도 않았다. 윤 총재는 지금 이성을 잃었어. 자기 장난감이 긁혔다고 분노하는 어린애 같지. 하지만 우리는 냉정해야 해. 법정에서 싸우면 복잡해져. 그러니 우리는 법정 밖에서 싸운다. 김 변호사. 최민호가 돌아섰다. 그의 안경 아래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반사되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프레임을 바꾸는 거야. 이 사건은 조강지철을 내쫓은 재벌 총수의 불륜이 아니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내의 과도한 망상과 탐욕이지. 그는 태블릿을 밀었다. 언론사 디스패치 코리아의 박 대표. 연락해. 그 친구. 우리에게 빚진 게 좀 있지. 오수진 여사의 3년치 병원 기록 전부 넘겨.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 뭐든 좋아. 과장하고 부풀려서 기사화해. 사람들이 강지연이 아니라 오수진을 욕하게 만들어야 해. 하지만 대표님, 그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 김민준이 주저했다. 최민호는 비웃었다. 법은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도구일 뿐이야. 김 변호사, 위반 걸리면 그때 가서 수습하면 돼. 지금은 강지연의 손발을 묶는 게 우선이야. 의뢰인이 정신병자면 변호사의 주장도 망상이 되는 법이지. 그의 지시는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뒤집혔다. 디스패치 코리아의 단독 보도는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충격 단독, 진성그룹 오수진 여사, 과대망상으로 수년간 비밀치료, 100억 합의금도 거부. 기사는 오수진이 마치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묘사했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했다. 오수진이 과거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은 기록, 불법적으로 입수된을 언급하며 그녀가 윤 총재의 애정이 식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런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암시했. 심지어 윤 총재가 100억 원이라는 자비로운 합의금을 제안했으나 강지연 변호사의 부추김에 넘어가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불쌍한 조강지철은 탐욕스러운 정신병자가 되었고 강지연은 의뢰인을 부추겨 돈을 뜯어내려는 악질 변호사로 매도되었다. 오수진이 평생 관리해온 상류층의 인맥들은 차갑게 전화를 끊었고 그녀가 활동하던 자선단체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삭제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강지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기사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박준서 실장이 분노하며 모니터를 내리칠 듯했지만 지연은 그저 차를 한 잔 따를 뿐이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입니다. 태평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죠. 더러운 방식으로 상대를 고립시키는 것.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태평에서 그녀의 유일한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지금은 은퇴한 서정태 고문 변호사였다. 지현아.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기사 봤다. 네가 이런 식으로 일하는 변호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는 지연의 날카로움 뒤에 숨겨진 강직함을 아꼈던 인물이었다.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서 변호사는 태평에서 그녀를 아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고모님, 기사는 그들이 만든 허상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 법정에서 진실이 무슨 소용이냐서 변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민호. 그 친구는 괴물이야. 그는 이기기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놈이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놈은 상대를 그냥 패배시키는 게 아니야. 파괴시키지. 내 가족, 내 과거, 네가 숨기고 싶은 모든 걸 파헤칠 거다. 윤태석 총재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멈춰라. 오수진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멈추란 말이다. 지현은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멈춰야 합니까? 그들이 법을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것을 알면서도요, 제가 태평을 나온 이유를 잊으셨습니까? 고모님 서정태 변호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 그 전화는 지연에게 3년 전의 악몽을 생생하게 떠오르게 했다. 한미제약 내부 고발 사건. 당시 한미제약의 연구원이었던 김진우 씨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숨긴 신약 출시를 막기 위해 언론에 자료를 제보했다. 그는 지연의 대학 동기 오빠였고 지연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었다. 당시 태평의 주니어 변호사였던 지연은 시스템을 믿으라며 정식 절차를 조언했다. 하지만 한미제약이 고용한 로펌이 바로 태평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지휘봉을 잡은 것이 최민호였다. 최민호는 김진우 씨가 경쟁사의 정보를 팔아넘기려 한 산업 스파이라는 프레임을 짰다. 최민호는 언론을 이용해 그를 매도했고 불법적으로 수집한 그의 개인 채무 내역까지 공개하며 그를 돈의 눈이 먼 배신자로 만들었다. 지연은 자신이 모은 자료들이 어떻게 동기의 오빠를 파멸시키는 무기로 변질되는지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녀는 최민호의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했다. 최민호는 당시에도 지금처럼 웃고 있었다. 당 변호사, 정의는 이기는 자가 쓰는 역사야. 우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할 뿐.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그로부터 일주일 뒤, 김진우 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다. 유서에는 나는 스파이가 아니다라는 말만 적혀 있었다. 지연은 다음 날 아침 태평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그날 맹세했다. 다시는 법이 최민호 같은 괴물의 무기가 되도록 방관하지 않겠다고. 윤태석과 최민호는 그녀에게 3년 전에 그 악몽을, 자신의 무력함과 죄책감을 다시 상기시켰을 뿐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 것이다. 오수진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으며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든 기사들에 대해 절규했다. 그녀의 딸조차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님, 저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그 100억이라도 받고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사모님, 지금 포기하시면 사모님은 평생 저들의 말처럼 돈에 미친 정신병자로 남게 됩니다. 따님에게 그런 어머니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전화를 끄는 지연은 박준서 실장의 자리로 향했다. 그는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퀭한 눈이었지만 모니터에 떠오른 복잡한 코드들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했다. 태평이 언론을 시끄럽게 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의 금고를 열어야 합니다. 진척이 있습니까? 박 실장님. 준서는 안경을 닦으며 모니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들의 방화벽은 견고합니다. 하지만 스위스 계좌로 돈이 들어가기 직전 홍콩의 HY홀딩스가 진성그룹의 건설 자회사인 진성 이씨와 거액의 자재구매 계약을 맺은 내역을 포착했습니다. 지연의 눈이 빛났. HY홀딩스는 유령 회사입니다. 건설 자재를 납품할 리가 없죠.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허위 계약을 통한 비자금 조성 수법입니다. 한예리에게 간 돈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진성 이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돈이었습니다. 태평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질수록 그 그림자 뒤에 숨겨진 진실의 윤곽도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최민호 변호사가 법정이 아닌 언론에서 지저분한 노름을 하고 있을 때 강지연과 박준서는 그들의 심장을 찌를 비수, 즉 업무상 횡령이라는 강력한 범죄의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태평의 언론 플레이는 맹렬했다. 연일 오수진 여사를 폄훼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강지연 변호사의 사무실 앞에는 진성그룹의 사주를 받은 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가정을 파괴하는 악덕 변호사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무실 전화는 협박과 욕설로 불통이 될 지경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음 속에서 박준서 실장의 사무실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는 며칠째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에는
텅 빈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산처럼 쌓여갔다. 진성 이 씨의 서버는 철옹성이었지만 NIS에서 배운 그의 기술은 그 철옹성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정문을 부수는 대신 설계자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낡은 환풍구를 찾아낸 것이다.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말은 입술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강지연이 즉시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모니터 하나에 복잡한 스프레드시트가 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설자재 발주 목록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준서가 몇 개의 필터를 적용하자 특정 항목들이 붉은색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그 숨겨진 장부입니다. 박준서가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했다. 진성 이 씨는 이중 장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주와 세무 당국을 위한 공식 장부, 그리고 이것은 윤태석 총재 개인을 위한 비자금 장부입니다. 그는 HY홀딩스와의 계약 내역을 가리켰다. 공식 장부에는 HY홀딩스에 고강도 특수 철강 수백 톤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박준서가 확보한 세관통과 기록과 물류창고 입출고 내역 어디에도 해당 물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유령 거래였다. 돈은 지불되었지만 물건은 들어오지 않았다. 돈의 흐름을 보시죠. 박준서가 다른 모니터의 도표를 가리켰다. 진성 이 씨에서 HY홀딩스로 거액의 자재 대금이 송금됩니다. HY홀딩스는 이 돈을 받자마자 정확히 10%의 수수료를 뗀 뒤 두 갈래로 나눕니다. 그는 커서를 움직여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드러냈다. 첫 번째 흐름은 한예리 명의의 개인 계좌였다. 한남동 빌라와 마이바흐 구매 대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다. 윤태석은 회사 돈을 빼돌려 내연녀의 선물을 산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명백한 업무상 횡령입니다. 하지만 지연의 시선은 두 번째 흐름에 고정되어 있었다. 두 번째 흐름은 훨씬 더 거대했다. 돈은 홍콩을 거쳐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여러 계좌로 복잡하게 쪼개져 송금되었다. 그 계좌들의 최종 소유주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박준서는 NIS에서 사용하던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다. 그는 특정 계좌의 거래 패턴을 분석했다. 이 스위스 계좌 S 윤이라는 이니셜이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박준서가 말했다. 결정적으로 이 계좌에서 매년 특정 날짜에 거액의 돈이 인출되어 미국 델라웨어에 있는 한 사립학교 재단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윤태석 총재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학비 납부 내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강지연은 숨을 죽였다. 이것은 스모킹건을 넘어 불타는 대포 그 자체였다. 윤태석은 자신의 오만함에 취해 비자금 세탁 과정에 치명적인 실수를 남긴 것이다. 그는 아내를 내쫓고 내연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회사 돈을 쓴 것뿐만 아니라 수년간 조직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빼돌려 자신만의 비밀 금고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연이 장부를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지난 5년간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이 좋기 수천억 원에 달했다. 이혼 소송 따위는 이 거대한 금융범죄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정도였다. 오수진 여사의 사건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에 불과했다. 최민호 변호사는 지금쯤 오수진 여사의 3년 전 쇼핑 내역까지 뒤지며 그녀를 사치스러운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겠죠. 지연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그들은 우리가 이혼 법정이라는 작은 링 위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일 거라 예상했겠지만 우리는 그 링 자체가 세워진 경기장을 폭파시킬 폭탄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박준서를 바라보았다. 박 실장님, 이 장부 누가 관리했습니까? 돈을 송금하고 기록을 조작한 실무자가 있을 겁니다. 윤태석 총재가 직접 키보드를 두드리진 않았을 테니까요. 박준서는 즉시 몇 개의 내부 결제 문서를 띄웠다. 모든 유령 거래의 최종 승인란에는 하나의 전자 서명이 찍혀 있었다. 진성 이 씨 재무 담당 이사 김영민. 박준서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다. 김영민. 20년간 진성그룹의 재무팀에서만 근무한 윤태석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윤 총재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죠. 절대적인 신임이라. 지연이 그 이름을 반복했다. 그런 사람일수록 배신당했을 때의 상처도 깊고 자신이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죠. 그녀는 전략을 수정했다. 이제 목표는 오수진 여사의 재산 분할이 아니었다. 목표는 진성그룹의 심장부에 있는 숨겨진 장부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것이었다. 김영민 이사, 지연은 이미 그의 심리 상태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윤태석과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하겠지만 윤태석 같은 부류는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금고지기부터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그가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모든 죄를 뒤집었을 총알바디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지현은 박준서에게 이중장부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과 스위스 계좌 흐름도를 완벽하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료는 법원에 제출할 것이 아닙니다. 박 실장님, 검찰청, 특수부, 그 중에서도 재벌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한동진 부장검사에게 바로 갈 겁니다. 태평의 변호사들은 여전히 언론을 통해 강지연을 비난하는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짜 스캔들에 취해 정작 자신들의 성체 지하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윤태석의 치명적인 약점은 불륜이 아니라 끝없는 탐욕, 바로 그것이었다. 강지연과 박준서가 윤태석의 숨겨진 제국을 해부하는 동안 태평이 퍼뜨린 악의적인 언론 공세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최민호 변호사는 강지연이 반격할 카드가 없다고 판단하고 여론이 오수진을 완전히 고립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가짜 뉴스라는 안개 속에서 강지연이 질식하리라 믿었다. 바로 그 오만한 확신이 틈을 만들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공진법률사무소의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한예리였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상 샤넬 컬렉션으로 치장하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거대한 톰포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건장한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림자처럼 따라 사무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박준서가 그녀를 막아섰다. 예약되지 않은 방문은 받지 않습니다. 한예리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한예리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박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비서, 나부랭이가 감히 누굴 막아서 강지연 변호사 나오라 그래.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릴 만큼 날카롭고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이곳을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백화점 매장쯤으로 여기는 듯했다. 지연이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다. 무슨 일이시죠? 한예리 씨, 그리고 그쪽 분은 밖에서 기다리시죠. 여긴 사적인 공간입니다. 경호원이 망설이는 사이 한예리는 손짓으로 그를 물러나게 하고는 지연의 사무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지연의 낡은 책상과 빼곡한 서류철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어머, 꼴 좀 봐. 이런 거지 같은 데서 일하니까 돈에 환장해서 남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지. 지현은 책상 위에 녹음 기능이 있는 만년필 뚜껑을 무심하게 딸깍 눌렀다. 그리고는 한예리가 앉도록 의자를 권하는 대신 자신만 자리에 앉았다.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저는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지연의 태도에 한예리의 안색이 붉어졌다. 감히 따위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이다. 한예리는 악어 가죽으로 만든 에르메스 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이게 얼마인 줄 알아? 그녀가 턱짓으로 봉투를 가리켰다. 10억이야. 현금으로. 오수진 그 여자가 당신한테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받고 당장 이 사건에서 손 떼. 지연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매수 시도인가요? 변호사법 위반인 건 아시고요. 지연의 차가운 대꾸에 한예리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법법이 봐요. 변호사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윤 총재님이 곧 법이야. 당신이 지금 묶어놓은 그 집이랑 차. 그거 다 내 거라고. 그녀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 여자는 어차피 끝났어. 정신병자의 망상증 환자라고 온 세상이 다 알아.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 여자는 빈손으로 쫓겨나게 돼 있어. 똑똑하면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이게 당신 같은 하류 인생이 만져볼 수 있는 최대 액수일 테니까. 지현은 잠시 한여리를 응시했다. 젊음, 아름다움, 그리고 자신을 지탱해주는 절대 권력에 대한 맹신.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가압류 때문에 많이 불안하신 모양이네요. 한예리 씨, 그 집과 차가 당신 돈으로 산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질까봐 두려운 겁니까? 그 말이 한예리의 영린을 건드렸다. 뭐 두려워. 내가 하그녀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건 총재님이 나한테 선물로 준 거야. 당신이 감히 뭔데? 내 재산에 손을 대. 당장 그 가압류 풀어. 안 그러면 당신 이 바닥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어. 이것이 그녀의 본심이었다. 매수가 통하지 않자 협박으로 나온 것이다. 지연은 만년필을 굴리며 일부러 그녀를 더 자극했다. 선물이라고 하기엔 그 돈의 출처가 너무 더럽더군요. 진성, 이씨, 윤태석 총재가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당신에게 준 돈입니다. 당신도 공범이에요. 봉범 미쳤어. 한예리가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지연이 진성 이씨라는 회사 이름을 정확히 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함으로 그 당황함을 덮어버렸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그래. 맞아. 총재님이 나 주려고 HY홀딩스인가 뭔가 하는 회사 통해서 돈 좀 만드신 거야. 그게 뭐 터져나왔다. 지연이 기다리던 결정적인 자백이었다. 한예리는 자신이 유령 회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그 돈이 만들어진 것됨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범죄 계획을 인지하고 동조한 공범임을 제 입으로 시인했다. 그녀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목에 칼을 들이댄 순간이었다. 총재님은 당신 같은 변호사 하나쯤은 손가락 하나로 끝장낼 수 있어. 한예리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그 돈 총재님이 나 사랑해서 주신 거야. 그 누구도 못 뺏어가. 당신도 그 늙은 오수진도 알겠어. 지연은 조용히 일어섰. 그리고 사무실 문을 활짝 열었. 용건은 다 끝난 것 같군요.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지연의 태연한 태도에 한예리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듯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10억이 든 봉투를 다시 가방에 쑤셔 넣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분명히. 한예리는 경멸의 눈빛을 마지막으로 던지고는 요란한 하이힐 소리를 내며 사무실을 떠났다. 문이 닫히자마자 박준서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변호사님, 괜찮으십니까? 저 여자. 지연은 그에게 손을 들어보이며 책상 위에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뚜껑을 닫으며 녹음을 종료했다. 괜찮지 않을 이유가 없죠. 지연의 입가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한예리 씨는 방금 윤태석 총재의 횡령 혐의에 자신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추가하고 가셨습니다. 태평의 최민호 변호사가 이 사실을 알면 표정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군요. 한예리가 요란하게 사라진 사무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박준서 실장은 한예리가 남기고 간 10억짜리 모욕감이 담긴 봉투를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봤다. 하지만 강지연 변호사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만년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안에는 방금 전 한예리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올가매는 결정적인 자백이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지현이 만년필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박 실장님이 찾아낸 숨겨진 장부는 횡령의 설계도이고 이 녹음 파일은 한예리가 그 계획을 인지한 공범이라는 증거입니다. 박준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주먹을 쥐었다. 그럼 이제 이 자료들을 전부 법원에 제출해서 이혼 소송에서. 지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혼 소송은 저들의 놀이터일 뿐입니다. 태평은 민사법정에서 이 증거들을 폄훼하고 감정 싸움으로 몰고 갈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전장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로 다가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중앙에 윤태석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2개의 화살표를 그었다. 우리는 지금부터 양동작전에 들어갑니다. 2개의 전선을 동시에 열어 최민호가 어느 쪽을 방어해야 할지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화살표 아래 그녀는 언론이라고 적었다. 태평이 언론을 이용해 오수진 여사를 매도했죠. 우리도 언론을 이용할 겁니다. 하지만 저들처럼 지저분한 가십이 아닙니다. 우리는 팩트로 공격합니다. 그녀는 박준서를 바라보았다. 박 실장님, 믿을 만한 기자가 필요합니다. 재벌의 압력이 굴복하지 않고 금융범죄를 집요하게 파헤칠 수 있는 사람으로요. 박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다. 진실추적의 이기철 기자입니다.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재벌 관련 비자금 사건만 10년 넘게 추적해온 독종입니다. 그에게는 그 어떤 회유나 협박도 통하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시한폭탄이라고 불리죠. 좋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기철 기자에게는 에피타이저만 제공합니다. 박 실장님이 확보한 자료 중 진성 이 씨와 HY 홀딩스 간의 허위자재 구매 계약서, 사본과 홍콩페이퍼 컴퍼니의 기본 정보만 익명으로 전달하세요. 스위스 계좌나 김영민 이사의 장부는 아직입니다. 그녀는 태평이 이 정보의 출처를 절대 알 수 없도록 완벽한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목적은 윤태석을 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성그룹의 완벽해 보이는 재무 상태에 균열이 있음을 대중에게 알리고 금융당국과 주주들을 긴장시키는 것입니다. 태평이 여론조작으로 덮어놓은 불륜 스캔들의 판을 금융범죄 스캔들로 뒤집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2번째 화살표 아래에 검찰이라고 적었다. 이것이 우리의 메인 디시입니다. 지연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 즉 김영민 이사의 이중장부 원본 파일, 윤 총재 아들의 학비가 송금된 스위스 계좌 내역, 그리고 한예리의 목소리가 담긴 이 녹음 파일까지 그녀는 박준서가 밤을 새워 정리한 수백 페이지 분량의 자료 묶음을 가리켰다. 그것은 단순한 고소장이 아니었다. 윤태석이라는 거대한 범죄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하게 설계된 폭탄이었다. 이 자료는 서울중앙지검의 그 어떤 라인도 타지 않아야 합니다. 태평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박준서가 물었다. 설마 재벌 저승사자 한동진 부장검사 말씀이십니까? 강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동진 부장검사, 그는 정치권이나 재계의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만으로 재벌 총수들을 줄줄이 감옥에 보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강지연이 태평을 나오게 만든 한미 제약 사건, 당시 유일하게 태평의 외압을 무시하고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검사였다. 최민호 변호사는 한동진 검사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에게는 태평의 논리가 통하지 않으니까요. 지연은 서류를 봉투에 담으며 말했다. 이 자료는 제가 직접 전달할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요. 그녀는 한미 제약 사건 당시 한동진 검사와 연결되었던 유일한 비공식 채널을 떠올렸다. 그날 밤 박준서는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통해 이기철 기자에게 자료를 전송했다. 이기철 기자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진성 이시아와 홍콩페이퍼 컴퍼니라는 키워드에 즉각 반응했다. 그는 수년간 진성그룹을 취재하며 무언가 거대한 비자금의 냄새를 맡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던 참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의 주식 담당팀은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오수진 여사의 스캔들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고 태평의 언론 플레이로 오히려 총수 리스크 해소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듯했다. 최민호 변호사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로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오전 10시 30분 경제 전문 인터넷 매체인 진실추적의 메인 화면에 날카로운 제목의 기사가 떠올랐다. 단독 진성 이 씨, 수천억 대 홍콩 유령 회사와 수상한 자재거래 포착. 기사는 아직
윤태석 총재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용은 치명적이었다. 이기철 기자는 진성 이 씨가 실체도 없는 HY홀딩스에 막대한 자금을 지불했으며 이 자금이 건설 자재 구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세관 기록과 물류 내역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는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일 수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기사는 처음에는 금융 섹션의 작은 기사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증권가, 애널리스트들과 금융 전문 기자들이 이 기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의 완벽한 재무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진성, 이씨, 제2의 대우조선 사태라는 불안감이 퍼져나갔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한동진 부장검사실 한 검사는 막 배달된 익명의 등기 우편물을 뜯어보고 있었다. 그의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보안팀을 통해 직접 전달된 서류였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3년 전 한미제약 김진우 연구원의 못다한 진실입니다. 한동진 검사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즉시 USB를 보안 스캐너에 연결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르는 진성 이씨 이중 장부라는 파일명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매처럼 날카로워졌다. 태평이 만들어낸 불륜 스캔들의 안개 뒤편에서 거대한 폭풍의 실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진성그룹 65층 윤태석 총재의 집무실은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다.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 전경이 까마득하게 내려다보였고 벽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현대 미술품들이 걸려 있었다. 윤태석은 아침부터 진실 추적의 기사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다. 그는 최고급 가죽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방금 전 통화를 마친 최민호 변호사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총재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인터넷 찌라시 매체 하나가 소설을 쓴 것뿐입니다. 금융당국 쪽에도 이미 손을 써두었습니다. 금방 잠잠해질 겁니다. 최민호는 애써 침착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이번 정보 유출은 태평이 통제하는 언론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영향력 밖에서 터져나온 출처를 알 수 없는 공격이었다. 윤태석은 시가 연기를 뿜어내며 짓씹었다. 소설 최 변호사, 난 자네에게 소설 따위를 막아달라고 천문학적인 돈을 주는 게 아니야. 감히 내 회사 재무제표를 물고 늘어져 강지연 그 계집이 감히 이혼 소송에서 안 되니까 이런 더러운 수작을 부리는 건가. 그의 분노는 두려움이 아닌 모욕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감히 자신을 얕잡아 본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그는 여전히 강지연을 오수진 뒤에 숨은 돈이나 뜯어내려는 하찮은 변호사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제국에 그 숨겨진 장부에 감히 누군가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윤태석의 오만함과는 달랐다. 처음에는 작은 파문으로 시작했던 진실 추적의 기사는 순식간에 증권가를 강타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들은 진성그룹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와 재무 건전성에 대해 오랫동안 의구심을 품어왔다. 이 기사는 그들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오후장이 열리자마자 진성 이 씨의 주가는 하한가를 향해 곤두박질 쳤다. 그룹의 지주회사인 진성홀딩스의 주가 역시 폭락을 면치 못했다. 단 반나절 만에 수천억 원의 시가총액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금융감독원이 진성 이 씨의 회계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자 패닉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집무실의 전화가 불이 붙기 시작했다. 주주들의 항의 전화, 은행권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윤태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감각을 느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것은 더 이상 불륜 스캔들이나 이혼 소송 따위가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 자신의 돈이 공격받고 있었다. 김영민 이사, 당장 내 방으로 불러. 윤태석이 인터폰에 고함을 질렀다. 잠시 후 윤태석의 금고지기인 김영민 이사가 사색이 얼굴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20년간 윤태석의 검은 돈을 관리해왔지만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다. 그는
진실추적 기사에 나온 HY 홀딩스라는 이름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진 참이었다. 김 이사. 윤태석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자네,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건가? 담이 찌라시 따위가 HY 홀딩스를 물고 늘어지게 만들어 김영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다. 총재님, 그건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정보가 샜는지. 변명은 집어치워 윤태석이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지금 당장 스위스 계좌에 있는 돈 전부 빼내. 케이맨 제도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야.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른 곳으로 옮겨. 당장. 이것은 그의 오만함과 불안감이 뒤섞인 치명적인 실수였다. 김영민 이사는 경악했다. 총재님, 지금이요. 지금 이 시점에 그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면 자금 세탁 방지 기구 AML에 즉시 포착될 겁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윤태석이 그의 멱살을 잡았다. 불가능해. 내 돈을 지키는 게 자네 일이야. 이게 다 들통나면 자네가 모든 걸 뒤집어쓰고 감옥에 갈 텐데. 그래도 상관없나. 그 협박에 김영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깨달았다. 윤태석에게 자신은 그저 소모품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공범이 아니라 총알바디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총재님,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이 어떤 흔적을 남길지 알면서도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같은 시각 공진법률사무소. 박준서 실장은 모니터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언론기사에 환호하는 대신 자신이 설치해둔 디지털 트립 와이어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NIS에서 배운 대로 적에게 압력을 가한 뒤에는 반드시 그들의 퇴로를 감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움직입니다. 박준서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강지연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모니터의 세계 지도 위에 붉은 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스위스 제네바의 한 은행 계좌에서 막대한 자금이 빠져나와 리텐슈타인과 파나마를 거쳐 싱가포르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로 향하고 있었다. 윤태석이 패닉에 빠졌군요. 지연이 중얼거렸. 이기철 기자의 기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겁니다. 박준서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가 돈을 숨기려 할수록 돈의 꼬리표는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래 내역 실시간으로 캡처하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이 광경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 한동진 부장검사실, 강지연이 보낸 USB를 분석한 특수부 수사팀은 이미 스위스 사법당국과 공조하여 해당 계좌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혐의가 아니라 현행범이었다. 부장님, 윤태석이 움직입니다. 부고가 수사관의 다급한 보고가 떨어졌다. 한동진 검사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김영민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 즉시 청구해.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그리고 수사팀 전원, 지금 즉시 진성그룹 본사로 출동한다. 단 1분의 지체도 허용하지 않겠다. 윤태석은 자신의 돈이 안전하게 옮겨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시가에 불을 붙이려 했다. 그는 강지연이라는 작은 변수가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성체에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었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가 가장 신뢰했던 돈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 그의 목에 밧줄을 거는 마지막 행동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진성그룹 본사 65층의 긴급 이사회 회의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성체였다. 20m에 달하는 마호가니 원목 테이블은 완벽하게 광을 냈고 벽에는 추상적인 현대 미술품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 모든 화려함이 지금은 무겁고 차가운 공기에 짓눌려 있었다. 방 안의 산소는 희박했고 긴장감은 칼날처럼 팽팽했다. 윤태석 총재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진실 추적 기사와 연이은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한 미세한 공포가 깔려 있었다. 그의 곁에는 태평의 최민호 변호사가 앉아 산더미 같은 법률 서류를 방패처럼 쌓아두고 있었다. 그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초조하게 펜을 돌리는 손가락이 그의 심리 상태를 대변했다. 강지연 변호사의 전략은 정확했다. 이기철 기자의 기사로 시작된 금융 스캔들은 태평이 통제하던 언론의 둑을 무너뜨렸다. 주가가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자 진성그룹의 이사들은 더 이상 이 사태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침내 강지연이 오수진 여사의 주주 자격으로 요청한 긴급 이사회 소집을 받아들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오수진 여사가 강지연 변호사와 함께 들어섰다. 회의실에 모인 10여 명의 이사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그들은 오수진을 쫓겨난 아내이자 정신병자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비록 작지만 회사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로서 당당히 그들 앞에 섰다. 윤태석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이건 이사회야. 당신 같은 여자가 올 곳이 아니라고. 그의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다. 최민호 변호사가 급히 그의 팔을 잡으며 제지했다. 총재님, 진정하십시오. 오수진 여사는 법적으로 주주 자격이 있습니다. 주준에 돈으로 사준 그깟 주식 조가리 가지고 윤태석은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강지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과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윤태석의 고함과 대조적으로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상법 제366조에 의거 소수 주주의 권리로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프로젝터를 켰다. 회의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거대한 스크린에 첫 번째 화면이 떠올랐다. HY 홀딩스 자금 흐름 분석. 이사님들께서는 이 회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홍콩에 설립된 유령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진성 이 씨가 이 회사에 특수 철강 구매 대금으로 지불한 돈이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최민호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다. 이해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일환입니다. 또한 강 변호사가 제시하는 자료는 불법적인 해킹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그 어떤 법적 증거 능력도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태평의 명성을 내세우며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이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법적 공방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강지연은 최민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다. 불법적인 해킹이라고 하셨습니까? 최 변호사님. 이 목소리도 증거 능력이 없는지 판단해 주시죠. 그녀가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에는 한예리의 교만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래. 맞아. 총재님이 놔주려고 HY 홀딩스인가 뭔가 하는 회사 통해서 돈 좀 만드신 거야. 그게 뭐 당신이 감히 뭔데 내 재산에 손을 대.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민호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그들의 시나리오에 없던 가장 치명적인 증거였다. 윤태석 총재의 내연녀가 스스로 돈을 만들었다고. 즉 횡령에 가담했음을 자백한 것이다. 윤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천박한 것이. 강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한예리 씨는 이 돈으로 한남동 빌라와 마이바흐를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불륜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윤태석 총재가 여러분의 회사 진성이 씨의 공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하여 내연녀에게 상납한 명백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박준서가 찾아낸 숨겨진 이중장부의 핵심 내역을 띄웠다. 존재하지 않는 자재, 부풀려진 계약서, 그리고 그 돈이 한예리에게 흘러들어간 완벽한 경로. 이사들의 낯빛이 파랗게 변해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윤태석에게 속아왔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강지연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스위스 은행의 계좌 내역이 떠올랐다. 윤 총재는 횡령한 자금의 일부는 내연녀에게, 그리고 더 막대한 자금은 이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여러분의 돈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그 스위스 계좌에서 윤태석의 아들이 다니는 미국 델라웨어의 사립학교로 매년 거액의 학비가 송금된 내역이었다. 총재님께서는 회사의 돈을 마치 자신의 개인 현금 인출기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주주들을 기만하고 이사회를 무시하고 회사를 빈 껍데기로 만들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이사들 중 가장 연장자이자 윤태석의 아버지 때부터 그룹에 몸담아온 박상욱 부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총재, 윤 총재, 이게 다 사실인가? 자네가 어떻게 회사에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우리가 자네를 어떻게 믿었는데. 그 말은 기폭제가 되었다. 윤태석의 오만함이 마침내 폭발했다. 믿어 당신들이 뭘 했는데. 내가 이룬 제국에서 콩고물이나 받아먹던 주제에 진성은 내 거야.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고. 당신들은 그저 내 월급 받는 종업원들에 불과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그는 자신을 방어해줄 마지막 보루였던 이사들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렸다. 최민호 변호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변호를 포기한 채 천천히 자신의 의자를 뒤로 물렸다. 윤태석이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을 준비하는 쥐처럼 이사들이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라고 종업원, 당장 긴급 감사를 발동해야 해. 이건 명백한 배임 행위야. 당장 총재직에서 해임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태석을 향했던 충성심은 이제 생존을 위한 분노로 바뀌었다. 강지연은 한 걸음 물러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오수진 여사의 곁에 섰다. 오수진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남자가 자신의 오만함에 의해 스스로 파멸하는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나만 내쫓은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탐욕으로 당신이 평생 일궜다고 자부하던 이 진성그룹까지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 여자에게 준 집과 차가 당신의 무덤이 될 줄은 몰랐겠죠. 박상욱 부회장이 의사봉을 잡고 책상을 내리쳤다. 윤태석 총재의 직무유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긴급 안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즉시 윤태석 총재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윤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사들을 노려보며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의실의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전장은 정리되었다. 표결을. 박상욱 부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의사봉을 잡고 소리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윤태석 총재가 자신을 배신한 이사들에게 저주를 퍼붓기 위해 입을 열던 찰나 회의실에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사회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불청객들이었다. 회의실을 가득 메운 것은 분노한 이사들이나 태평의 변호사들이 아닌 검은색 정장 차림의 수사관들이었다. 그들 사이를 가르고 서울중앙지검 재벌 저승사자 한동진 부장검사가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법원에서 막 발부받은 따끈한 영장이 들려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한동진 검사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아수라장이 든 회의실을 단숨에 제압했다. 진성그룹 윤태석 총재를 특정경 재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윤태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하니 한동진 검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다급하게 최민호 변호사에게로 향했다. 최 변호사 뭐해? 당장 이놈들 막지 않고 내가 누군지 몰라 내 변호사 불러. 최민호 변호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윤태석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했다. 대신 그는 한동진 검사를 향해 정중하지만 차갑게 고개를 숙였다. 한동진 부장검사님, 태평 법무법인은 진성그룹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총재 개인의 범죄 혐의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닫았. 그것은 변호의 포기이자 완벽한 손절의 신호였다. 방금 전 이사회에서 강지연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윤태석 씨는 더 이상 저희 의뢰인인 진성그룹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태평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뭐라고 이 배신자 새끼가 윤태석이 고함을 질렀지만 최민호는 이미 자신의 부하 변호사들에게 눈짓을 보내고 회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린 것이다. 윤태석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수사관 2명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때까지 자신의 제국에서 황제처럼 군림하던 남자는 그제야 현실을 깨닫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이거나 내 몸에 손대지 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의 오만함은 이제 처절한 공포로 변해 있었다. 한동진 검사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영장을 내밀었다. 당신이 어제 스위스 계좌에서 빼돌리려 한 수천억 원의 자금이 당신의 횡령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김영민 이사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윤태석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금고지기, 그리고 돈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수사관들이 그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철컥하는 소리가 그토록 화려했던 회의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분노와 굴욕으로 몸을 떨며 수사관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회의실 복도를 지나는 마지막 순간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강지현 변호사와 오수진 여사였다. 강지현은 그를 무표정하게 응시했고 오수진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짓밟은 남자의 초라한 몰락을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한동진 검사에게 다가가 보고했다. 부장님,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팀이 방금 한예리를 체포했습니다.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이었습니다. 윤태석의 몰락은 그에게 기생하던 모든 것을 함께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윤태석 총재의 형사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김영민 이사의 자백, 한예리의 녹취 파일, 그리고 윤태석 스스로가 남긴 증거인멸 시도라는 결정적 증거 앞에 태평이 빠져나간 그의 변호인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서울가정법원의 마지막 재판이 열렸다. 형사재판의 압도적인 승리는 민사소송의 결과를 이미 결정지은 것과 다름없었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 윤태석의 유책 사유를 인정. 원고 오수진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가 강지현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또한 피고가 은닉하려 한 HY 홀딩스 명의의 재산 및 스위스 계좌 자금은 피고의 횡령 범죄 수익금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고와의 재산 분할 대상이 됨과 동시에 피해자인 진성 이 씨에 대한 배상금으로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강지연은 이 순간을 위해 완벽한 법리를 준비했다. 그녀는 오수진 여사가 단순히 쫓겨난 아내가 아니라 총수 횡령의 최대 피해자인 회사의 주요 주주임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윤태석이 소유한 진성그룹 지주사 주식의 상당 부분을 회사에 끼친 손해배상 및 위자료 명목으로 원고 오수진에게 양도할 것을 명한다. 이 판결은 단순한 재산 분할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태석으로부터 그의 제국을 합법적으로 빼앗아 그 제국의 진짜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오수진에게 돌려주는 정의의 실현이었다. 윤태석은 감옥에서 부와 명예, 그리고 회사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그토록 얕잡아봤던 아내와 이름 없는 변호사에 의해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던 장마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서울의 하늘은 눈이 시릴 정도로 맑고 푸른 가을빛을 띠고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 65층. 한때 윤태석의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총재실은 이제 준법경영위원회라는 현판이 걸린 투명한 유리벽의 회의실로 바뀌어 있었다. 그곳에 오수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에 젖은 채 절박하게 도움을 구하던 여인이 아니었다. 차분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우아했지만 그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이제 진성그룹의 대주주이자 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사회가 추대한 비상경영위원회 의장이었다. 태평법무법인과의 모든 고문 계약은 오늘부로 종료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을 집중시켰다. 그들은 진성그룹의 이익이 아닌 총수 개인의 범죄를 옹호했습니다. 새로운 진성은 과거의 부패한 고리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새롭게 선임된 이사들과 윤태석의 폭주를 막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며 자리에 남은 박상욱 부회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난 6개월간 강지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으며 그룹 내부에 만연했던 비자금 통로와 불공정 거래 관행을 모조리 도려내고 있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수술이었지만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회의를 마친 오수진은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섰다. 윤태석이 그랬던 것처럼 도시를 내려다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지배욕이 아닌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내쫓았던 그 집을 포함해 윤태석에게서 양도받은 모든 재산을 진성그룹의 피해자 구제 및 직원복지기금으로 내놓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잡힌 질서였다. 같은 시각 서초동 공진법률사무소. 사무실은 6개월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낡은 책상과 서류더미, 그리고 박준서 실장의 서버에서 나오는 희미한 발열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사무실 구석의 작은 텔레비전에서 정오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대법원은 오늘 윤태석 전 진성그룹 총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이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직적으로 회사 돈을 횡령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지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며 무심하게 뉴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기쁨이나 흥분도 서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을 뿐 승리의 축배를 들 일은 아니었다. 그녀에게 정의의 시련은 축제가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온 일상이었다. 뉴스 화면이 바뀌었다. 한편 윤 전 총재의 공범으로 기소된 배우 한예리 씨는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환수당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절교하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박준서 실장이 혀를 차며 자신의 모니터에서 눈을 뗐다. 결국 저렇게 끝나는군요. 오만함의 대가치고는 꽤나 비참합니다. 그는 이미 또 다른 복잡한 금융 차트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잠시도 쉬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에게도 윤태석은 이미 과거의 사건일 뿐이었다. 참, 변호사님,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박준서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태평의 최민호 변호사 말입니다. 이번 사태로 대표직에서 불명예 사임하고 변호사협회에서 중징계를 받았지만 벌써 강남에 CM 컨설팅이라는 새 사무실을 차렸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기업 리스크 관리라나요. 강지연은 라면 국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박 실장님, 괴물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죠. 그들은 이름과 형태만 바꿀 뿐 언제나 다시 돌아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애초에 최민호 같은 부류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한 일은... 박준서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저 거대한 악의 머리 하나를 잘라낸 것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허무함이 묻어 있었다. 지연은 컵라면 용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따뜻한 찻잔을 들었다. 창밖의 가을 햇살이 그녀의 낡은 책상을 비추고 있었다. 우리의 일은 괴물을 박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의 일은 그들이 다시는 함부로 사람들을 짓밟지 못하도록 법이라는 담장을 더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장에 구멍이 났을 때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그것을 막는 일이죠.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새로운 사건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오수진 여사의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그녀가 검토하기 시작한 서류였. 한진중공업 하청업체 산재은폐 및 부당해고 집단소송, 또다시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해야 하는 돈도 안 되고 이기기도 힘든 싸움이었다. 박준서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그는 자신의 상사가 왜 태평의 에이스 자리를 버리고 이런 낡은 사무실을 택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싸워야 할 가치가 있기에 싸우는 사람이었다.
새로운 의뢰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번엔 꽤 억울해 보이십니다. 지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한진중공업 파일을 옆구리에 꼈다. 그녀의 눈빛은 6개월 전 절망에 빠진 오수진을 맞이했을 때와 똑같이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세상에 부조리가 존재하는 한 그녀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작은 회의실 문을 열었다. 새로운 새벽이 또 다른 형태의 어둠과 함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강지연은 언제나처럼 그 어둠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